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대한민국의 0%대 저성장, 잠깐의 일일까요? 만성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저성장이 불가피한, 역성장이 흔해질 수 있는 만성적인 체질 악화에 가깝습니다. 과거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처럼 대외적인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 경제 역시 역성장, 저성장을 면치 못했지만 이후에는 큰 V자 반등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큰 위기가 아니어도 0%대 성장에 머물고 저성장 이후에도 큰 반등을 하지 못하는 약골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렇게 말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을 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한 5%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역성장을 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거의 14%에 이른다. 대외 경제와 수출 기업 실적에 따라서 사이클을 타는 경기 변동폭은 그대로인데 잠재 성장률이 너무 낮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출렁임에도 역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저출생 고령화는 심해져 가는데 우리 경제는 수출에만 의존하고 몇몇 대기업, 몇몇 수출품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이죠. 만성적인 체질 악화를 당연시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이 체질을 강화할 것인가,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6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6월 2일 5월 말인 것 같은데 벌써 6월 초이고요. 오늘 아침에 좀 속보가 나온 게 있죠.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오전 6시 반쯤부터 삼성페이 결제가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간헐적으로 결제가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삼성페이 결제가 오류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갑 잘 안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 하나로 다 결제 이용하고 다니는데 아침에 오늘 특히 이제 불편한 일 없도록 신용카드 잘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달라져도 우리 삶이 참 많이 불편해집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이거는 많이 받으면 참 좋은 건데요. 물론 세금이 붙긴 합니다만. 우리 증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고요. 또 대선 후보들도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에 대해서 뭔가 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런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죠. 이로 인해서 최근 증시에서 은행, 증권, 보험주 같은 특정 업종의 주가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데요. 기업이 이익을 낸 뒤에 그 일부를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주식의 방식으로 나눠주는 이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또 이걸 많이 늘리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죠. 주가 상승, 이 차익 실현과는 별개로 보유를 하고 있어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걸 많이 하는 기업들에 묶어서 투자를 하는 ETF도 많이 상장이 되고 있고요. 돌려준다, 분배한다는 뜻의 두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담 경험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보고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10년 전과 비교해서 소득은 늘었는데 모든 세대에서 소비는 줄었다는 소리씩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원자재 부담, 거기에 악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악재가 이어지면서 건설사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님요. 네, 미국 관세 부과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5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의 영향이 컸는데 이 내용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소식부터 가상자산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먼저 들어볼게요. 소비가 얼마나 줄었다는 겁니까?
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은 10년 전이랑 비교할 때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소득이 늘었는데 소비 지출은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인 평균 소비 성향을 봤을 때 2014년에 73%였는데 지난해에 이게 70%로 3%포인트 떨어졌고요. 특히 60대 같은 경우에는 7%포인트 떨어지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60대는 은퇴 시점이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저축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네. 또 이 가운데 주택과 같은 이자 부담도 여전하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3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소득 그리고 지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월 평균 소비액이 지난해 248만 원으로 10년간 이제 9만 원 정도 줄었고요. 네. 같은 기간에 가처분 소득은 346만 8천 원으로 14,000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인 그리고 출산 시점이 늦춰지면서 식료품이나 교육비 같은 지출 규모가 큰 항목이 이제 둔화된 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 연령대별로 어디에 주로 돈을 쓰는지도 달랐다고요. 네, 30대 이하는 식비 지출 비중이 높았는데요. 음식, 숙박과 오락, 문화 이런 비중이 늘었고요. 그리고 중장년층에서는 자기 만족형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같은 운동, 오락시설 관련된 품목 소비가 늘었고요. 50대에서는 뷰티기기, 그리고 홈 인테리어, 간편식 이런 것들이 핵심 소비 품목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핵심 소비 품목이고 전체적으로는 소비가 줄고 있다. 네. 이유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게 높은 물가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네,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2013년부터 2024년 중에 민간 소비의 추세 증가율을 봤을 때 연평균 2%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가운데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둔화가 연평균 약 0.8%포인트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용률, 근로시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핵심 생산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에서 50대의 비중이 줄면서 이제 노동 투입 그리고 양과 질이 모두 악화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평균 소비 성향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대 수명이 늘면서 저축이 늘고 전체 소비 성향을 낮추면서 소비 증가율을 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인구 감소 같은 인구의 구조 변화가 가계의 중장기 소득 여건을 악화시키고 소비 성향을 낮추면서 소비를 계속 제약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근데 향후 인구 구조의 추세를 고려하면은 그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인데요. 또 여기에다가 가계 부채, 소득 양극화 이런 구조 요인도 소득 소비의 둔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적 요인에 따른 수비 둔화는 경기 대응 정책이 효과적이지만 사실 이렇게 인구 구조적이라든지 추세가 변하는 것에 따른 것은 이제 구조 개혁 말고는 적합한 해법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30대 이하 월 평균 소비 금액이 250만 원이라서 들으면서 좀 높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보면 월세나 이런 주거비 지출이 좀 커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비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아이 생기면 교육비 부담 커지고 대출 원리금 부담에 노후는 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줄여서라도 저축을 하자. 근데 저축을 해도 그래도 신통치는 않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은 게 이게 금리 한두 번 내려서 좋아질 게 아닌데 이게 구조적인 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힘든 측면이죠. 이걸 어떻게 좀 개선시켜 나가야 될 텐데요. 줄어드는 게 소비뿐만이 아니네요. 이환주 기자. 수출도 많이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달 수출액이 약 80조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1.3% 줄어들었습니다. 네. 올해 1월 이후에 4개월 만에 다시 월평균 수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데요. 특히 대미 수출액은 8%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와 철강 수출액도 각각 32%, 21%로 미국 평균 수출액 감소폭보다 3배나 더 높았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그래도 반도체가 선방했다는 거죠. 예, 위기 속에서 반도체는 그나마 선전을 했는데요. 수출액이 약 20조 원으로 5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DDR5, 낸드 등 주요 반도체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또 무선 통신기구와 컴퓨터 수출액도 5월에 소폭 늘었습니다. 반도체는 괜찮았는데 자동차가 정말 뼈아팠습니다.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도 자동차 수출 감소율이 20%로 급락을 했었는데요. 지난달에는 이보다 더 떨어져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부터 자동차 부품에도 추가로 관세 부과를 확대했는데요. 네. 이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현지에 있는 재고 소진에 우선 집중을 하고 수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 미국 자동차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58%, 기아가 28%, 한국 GM이 85%나 수출할 정도로 수출 비중이 높은데요. 미국 현재 이미 수출된 재고 물량도 앞으로 한 2, 3개월이면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물기 전에 수출한 거는 그나마 기존 가격으로 팔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는 또 관세를 더 얹어야 하는 거고 수출 경쟁력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미국 현지 생산량을 최대한 늘릴 예정인데요. 지난해 미국 전체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판매한 차량이 한 170만 대 정도거든요. 근데 현지에 있는 공장을 최대로 돌려서 생산을 하면 한 70% 정도는 충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관세 부과 여파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7월 9일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25%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유예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업들은 이 가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당장 오는 4일부터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서요. 우리 수출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김미성님, 우리 공장도 수출 물량이 줄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학연님, 수출 얘기할 때 그냥 미국 수출, 중국 수출 아니고 대미, 대중 수출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내주셨는데 상대할 대자 쓰는 거죠. 또 우리가 한자어 옛날부터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대 베트남, 대 싱가포르, 대 브라질 이러지는 않고 옛날부터 그냥 쓰던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더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사는 외국인이 다시 늘고 있어요. 네,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4,170건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이 많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를 사들인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달했습니다. 특히 경기 안산, 부천, 시흥에 이 매수세가 집중이 됐는데요.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매수한 부동산 중에서 중국인의 비중이 77%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강남 상구 같은 이제 좀 고가 주택이 많은 곳에서 미국인 매수자가 많았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인이 강남 상구에서 부동산을 58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국인은 12건이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그 건수나 비중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한쪽에서는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 그 속도가 문제다. 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제가 지금 부천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실제로 느껴지는 게 그 중국 식당들이 엄청 많이 문을 열었는데요. 심지어 한글보다 중국어 간판을 크게 달아놓을 정도로 이 중국인들이 사는 주거 지역이라던가 식당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것뿐만 아니라 집값에 굉장히 민감한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면 어떤 대출 규제 측면에서 역차별 논란이 좀 크잖아요. 네, 일단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이제 그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LTV 같은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을 받는데요. 네.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규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라든지 용산 같은 곳에서 고가주택 매매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가끔 전액 현금으로 외국인이 구매했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텐데 이런 경우에 이게 대출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세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도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내국인이 오히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거는 좀 달라질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건설업계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어렵다는 얘기 잠깐 들으신 이야기는 아닐 텐데 네. 수치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의 건설 투자 성장률이 마이너스 6.1%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기록을 했는데요. 경기 부진 속에서 주택을 다 지어놓고도 팔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면서 지난 4월에 이게
2만 6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의 재무 부담과 직결되어 있어서 업계가 추이를 굉장히 주시하는 수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인 지난 4월에 주택 3대 지표, 그러니까 인허가, 착공, 준공이 있는데 이것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도 많지 않다는 뜻이어서 업계 그 전망도 상당히 어두운 건데요. 또 이미 실제로 문을 닫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111위를 차지한 광주 지역의 건설업체인 영무토건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는데 111이면 그렇게 낮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로써 올해 들어서 법정 관리를 신청한 중견건설사가 11곳에 되었습니다. 이 참 건설사 사정이 좋지 않은 이유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계속 쌓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이 때문에 원자재 값이 뛰었고 고물가 기조로 인해서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고금리 기조가 미분양으로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요.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FPF라고 하는 이 시장이 경색이 되었고 또 사회 간접 자본 SOC 투자가 감소되면서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침체가 담겨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자금난으로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행위 지속되자 업계에서는 7월 위기설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왜 7월이냐? 이때부터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데 여기에 관망세가 퍼지면서 수요가 줄고 또 미분양이 더 늘어나면 유동성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건설사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 다른 기업들까지 이게 줄줄이 여파를 미치잖아요. 네, 전방산업, 후방산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건설업이 부진하게 되면은 철강, 시멘트 같은 후방산업에도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건설 인력 감소, 이게 굉장히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의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인천공항 공장, 아변 공장 그리고 제강 공장의 생산을 한 달여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건설 관계가 악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청강과 함께 건설업의 주요 원자재죠.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5분의 1 가량으로 줄었는데 여기에다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 불황으로 취업 시장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건설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5만 명이 줄어서 작년 5월부터 해서 12개월째 전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건설 같은 경우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업종인데 이쪽이 안 좋다 보니까 고용 시장도 또 얼어붙고 있고요. 그 실물 경기랑 주식 시장이 좀 어긋나는 상황인데요. 그 주식 시장이 미래를 먼저 그렇죠. 반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국내 건설사 주식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 새 정부에 대한 부동산 화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플랜트 건설이나 자원 쪽 관련해서 좀 주식 시장에는 미리 기대감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원전 관련해서 묶이면서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건설주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수도 안 좋고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근래 한 두어 달 놓고 보면 내수 유통 관련주들, 건설주들이 또 많이 올랐죠. 그게 또 주식시장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자, 이환주 기자가 또 준비한 소식. 가상자산 거래 개개인들은 많이 했었는데 회사 돈으로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풀리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까지는 이 개인만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어제부터 비영리 법인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국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법인이 이 비정부기구 월드비전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 왜 그랬냐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월드비전이 이더리움 0.55개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월드비전이 해당 거래로 약 198만 원의 현금을 월드비전이 얻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서 그 기부자가 현금이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월드비전에 기부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이걸 현금화한 겁니다. 아, 제도 바뀌기 전까지는 기부를 이더리움으로 받았어도 현금화를 못했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는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이 상장사 또 투자가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고요. 또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 계좌를 발급하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일반 기업들도 그렇고 비정부기구, 국제 구호단체도 가상자산으로 받고 또 사고 팔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회사 돈이니까 더 조심해야죠.
또 한켠에서는 가상자산 사기가 진짜 끊이질 않습니다. 예, 그 무료 재테크 교육을 미끼로 접근한 뒤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투자자가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광고를 보고 단체 대화방에 초대가 됐습니다. 이 대화방은 매일 강의에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서 4개월 동안 실제로 5,000원씩 현금을 주면서 이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거래소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소를 소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해당 거래소에서 매매를 했는데 이 수억 원의 수익금이 찍혀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짜 코인 거래소 가입을 유도한 뒤에는 합법적인 것처럼 뭐 증명서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 갑자기 이 수익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 수억 원의 수익금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수천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해서 속아 넘어가게 된 건데요. 이런 피해 사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무료 투자 정보 제공을 한다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백 명 모인 채팅방에서 뭐 매일매일 수익 인증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증글이 올라와서 이 사람도 믿은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초대된 한 100여십 명 넘는 사람들이 모두 한통속이었고 그렇죠. 그 한 명을 속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예전에는 뭐 어떤 옥장판이나 뭐 하나 팔기 위해서 여러 명의 바람잡이가 필요했다면 온라인상에서는 사실 이걸 봇이라고 해서 AI 알고리즘 짜는 것들이 알아서 막 대답도 하고 답도 하고 방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차 뽑았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김유진님이 배당금 많이 준다는 말에 8천만 원을 사기당해서 지금까지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은근히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 요즘 들어 특히 위험한 게 그 딥페이크 활용해서 저희가 TV에서 보시거나 유명인 분들 있잖아요. 얼굴이랑 목소리 똑같이 따라해서 이 투자방으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 광고. 유명한 사람들의 목소리, 얼굴까지도 다 합성을 해서 뭘 무료로 준다, 나만 믿어라, 돈을 불려드린다. 그러니까 쉽게 가는 길은,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포장돼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그게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죠. 최근에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또 그중에서 핵심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정기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게, 또 그것에 세제 혜택을 비롯한 좀 혜택을 주자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 증시도 안 좋은 데다가 많은 기업들이 이걸 잘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만 기대는 매매, 단타 이런 게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장기 투자를 하면 또 이걸 기업에서 우리가 나눠 받을 수가 있죠. 관련된 업종 또 ETF 상품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제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유진희 님이 이행시 보내주셨네요. 배불리 먹으면 당장 행복해. 그리고 남상빈님, 국내 주식은 이게 거의 없어서 해외 주식을 하고 있어요. 이걸 받으러, 특히 분기배당 월 이거 받으러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죠. 해외 투자로. 윤영희님, 이거를 받아도 주식 원금이 회복되질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아무리 많이 나눠주는 기업이라고 해도 비싸게 사면은 또 평가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최근에 이걸 많이 주는 어려워라. 자꾸 정답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은행주, 증권주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걸 또 쫓아갔다가 주가 조정 나오면
몇 년치 이 금액을 또 잃어버리는 그 효과가 나기 때문에요. 안전마진을 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교봉님, 한때 재미삼아서 조금씩 투자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어려워서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이 앞서네요. 또 주식 투자도 조금씩 또 배워가면서 하셔야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바로 내일이죠. 지난주 그 사전 투표율이 34.74%, 역대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열기가 뜨겁습니다. 또 그만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고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몰라서 실수해서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요즘 SNS 많이들 이용하시다 보니까 네. 투표 인증 네네. 많이 하시죠. 예전에는 손등에다가 그 도장 찍고 나와서 맞아요.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돌 사진이나 인기 캐릭터 같은 맞습니다. 데다 찍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네, 사실 우리 MZ들 투표 인증샷도 다르더라고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뭐 연예인 사진 가지고 가서 투표장에 들고 가서 도장 찍고 나오는 인증샷이 유행이잖아요. 네. 이렇게 다른 종이 들고 가서 그 종이에 도장 찍고 나오는 것 허용 가능합니다. 근데 투표용지 그 자체는 절대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기표된 용지, 뭐 기표전이 깨끗한 용지 모두 다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이 조항은 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은 이 해당 촬영물을 회수하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록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진을 삭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표소와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은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가 됩니다. 기표 용지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 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모두 다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율 당시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서 특정 후보와 정당의 SNS에 공개한 한 분께서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선관위 조사 뒤에 바로 삭제했지만 법원은 게시 순간부터 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됐습니다. SNS에 내가 그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는데도 네. 그 순간을 기준으로 네, 이거 네. 위법이다, 벌금형. 네. 그러니까 기표소 내에서는 절대 사진 찍으시면 안 된다는 네. 거. 투표 용지도 마찬가지고. 손등이나 주먹에 투표 도장 찍고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뒤에 SNS를 올려도 안 됩니다. 이 도장이나 이렇게 도장 찍고 나오면 나와서 찍으셔야 되고요. 아예 사진을 나와서. 찍으셔야 되고. 그렇죠. 네. 또 하나가 이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사진 찍을 때 V 하는데 이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오해 사기도 하고 엄지척을 해도 또 오해를 네, 사기도 네. 하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이것까지 문제는 없겠죠. 네, 엄지 손가락을 들거나 뭐 V 표시하는 거, 뭐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하는 건 사진 촬영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뭐 일반인들도 투표 동료 문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또 하나가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특정 색깔 옷 입고 가다. 저는 오늘 다행히 흰색 옷 입고 왔는데 이거 요즘에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거 복잡해요 요즘에. 또 네네. 특히 예민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용 복장이나 소품이 아닌 한 누구나 살 수 있는 기성 물품을 구입해서 착용하고 투표소에 오는 것으로는 공직선거법상에 제한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란 옷, 빨간 옷, 뭐 주황 옷 입고 투표하러 가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선관위는 위법은 아니지만 자제를 좀 부탁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법은 아니다. 박영은님이 유명인들 투표함에 이거 넣는 모습 뉴스에 나오는데 그 모습은 불법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예, 그런 거 보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막 열고 들어가서 내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행위 네네. 그 공간은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거 나와서는 괜찮다라는 거고요. 또 벽보 훼손하는 일도 굉장히 자주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근데 처벌이 좀 세던데요. 네, 이게 사실 선거
철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각 법원에서 이 벽보 훼손하는 사례가 엄청 많이 재판으로 올라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선거 벽보 훼손해서 많은 분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의 게시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을 동시에 해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장난이나 우발적 행위라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단순 일회성 훼손해서 네. 초범이고 하면은 벌금형을 받는 것이 대다수이기는 합니다만 벌금형도 유죄잖아요. 맞습니다. 2017년에는 5차례에 걸쳐서 선거 벽보에 그려진 특정 후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훼손하신 분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훼손하거나 동종 점거가 있을 때는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벽보 훼손 등으로 이미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던 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지방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찢었다가 검거가 되었는데요. 이 법원은 자숙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한 번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봐줄 수도 있는데 2번, 3번 하면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징역형까지. 네, 약주 한 잔 하시고서라도 벽보 훼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건들지도 말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떤 특정 후보가 밉더라도 그냥 속으로 욕하면 되지. 굳이 모두가 또 봐야 하는 그 벽보 찢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칠까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요. 괜히 넘어졌다가 네, 괜히. 오해사면 안 됩니다. 네. 또 이제 초등학생들이 장난을 쳐서 그런 건지 벽보를 태우거나 구멍 낸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미성년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초등학생들 하굣길에 마침 크레파스도 가방에 있겠다. 어른들 얼굴 이렇게 크게 나온 벽보가 여러 장 붙어 있으면 또 겉에 여기저기 비닐로 돼 있어서. 네, 낙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도 예. 벽보 훼손 사례 중에 초등학생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 벽보에 낙서하면 안 된다고 부모님들께서 신신당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선거사범과 관련해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서 미성년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자체는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소년법에 따라서 가정법원에 송치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인데요. 처벌이 아닌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법원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훼손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사안이 미비한 경우에는 훈방 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미비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할 우리 어린이들에게 벽보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가르치시면서 선거의 중요성도 좀 함께 알려주시면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처벌은 안 받는다 해도 초등학생들이 또 학생들이 경찰서 갔다 오고 법원 갔다 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일이니까 맞습니다. 잘 어른들이 또 가르쳐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아파트에서 우편함에 막 꽂혀 있지 않습니까? 선거 공보물. 네네. 이거를 한 200부 넘게 수거한 주민도 있었다고요. 네. 이것도 불법이죠. 네, 아파트 가구별로 송부된 대선 관련 이 공보물 245부를 무단 수거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폐지 수거 업체에 넘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폐지로 계셨었고요. 파시려고. 네, 이분의 목적은 어떤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라고 판단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서 하면은 모두 다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후보 좀 돕고 싶고 지지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개인이 내가 선거 유세를 좀 하고 싶다.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유튜브도 많고 SNS 많으니까 네. 이런 걸로 이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도 꽤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금품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면은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흑색 선전을 이제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좀 많은데요. 지난해 총선에서 이제 최근 금품 제공보다 SNS를 통한 이 흑색 선전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검찰이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유권자의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SNS를 통해서 주변인에게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적힌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죠. 유의해서 글을 작성하시고 보내셔야 됩니다.
또 이제 막 감정 섞인 글 올리다가 허위 사실을 나도 모르게 유포하는 경우 있으니까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요즘에 보면 AI 이용해서 사진, 영상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이걸 선거 관련된 걸 AI로 만드는 것, 이거 자체가 또 위법이라 하더라고요. 네. 지난해 총선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 관련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내용과 무관하게 제작 및 유포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AI로 이미지나 영상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영상 만드셔도 선거 관련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AI로 만들면 안 된다. 이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세네요. 네네. 이게 뭐 사실 허위 사실 유포와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이제 주말 아침에 늦잠 자야 되는데 그 유세 차량 지나갈 때 화들짝 깨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아기 키우시는 분들도 참 이거 불안하신데 이건 어떻습니까? 진짜 소음 신고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공직선거법상 유세 차량에는 이제 확성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데 네. 이게 허용되는 소음 기준이 150데시벨까지입니다. 그거 굉장히 큰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열차가 지나다니는 철도변의 소음이 100데시벨, 자동차 경적이 110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150데시벨로 계속 노래나 연설이 나오면은 사실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고야. 예, 또 공직선거법상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은 이 데시벨 측정해야 되는데 네. 이동하는 유세 차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후보자나 선관위에 협조를 부탁하는 정도입니다. 뭐 짧은 기간의 유세이고 또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니까 이에 대한 그렇죠. 또 유세는 불편함을 해야 되고 좀 감수해 주셔야 될 것 국민들에도 같습니다. 알 권리도 있고, 그런데 150데시벨이 세기는 셉니다. 또 내일이 임시 공휴일이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비롯해서 출근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거 근로기준법 살펴보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네.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이제 정하고 있는데 이 공휴일에는 선거일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쉬어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해야 되고 출근 시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8시간 이내에 근무라면 통상임금의 150% 지급해야 되고 8시간 이상이면은 통상임금의 200%를 주어야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유급휴일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뭐 회사가 바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출근을 했어요. 네. 근데 투표하러는 갔다 와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 안 보내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서 저 투표하러 다녀올게요라고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따라서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요청한 경우에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근로자가 사전 투표 기간에도 모두 근무했고 본 투표인 6월 3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늦게 출근한다거나 좀 일찍 퇴근한다거나 이렇게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요. 네.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 몇 개 더 좀 정리를 네, 해주세요. 신분 증명서 지참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가져가셔야 되고 뭐 모바일 국가 자격증, 뭐 네이버 자격증이나 카카오톡 지갑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앱 실행해서 보여주셔야지만 가능하고 캡처 이미지는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가져가는 거 캡처된 건 안 된다. 안 되십니다. 네. 또 기표할 때도 유권자 실수로 기표 잘못하면 투표용지 다시 교부하지 않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안 바꿔주죠. 네,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거나 선관위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모두 무효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 훼손하면은 이건 아예 처벌 행위가 되는 거고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8시까지 입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이 서 있다가도 8시가 지나면은 아예 입장이 안 되실 수 있으니 미리 좀 가셔가지고 줄을 서야 됩니다. 근데 오후 8시까지라는 점. 윤예린 변호사 통해서 선거 관련된 법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 유세에 집중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주와 경부선 지역을 방문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에서 진보 정치의 상징적인 현장을 순회합니다. 보수 성향단체 리박스쿨이 이른바 자선군, 자유손가락군들을 결성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결제 오류 현상이 발생한 삼성페이가 오늘 오전에 또다시 결제 장애를 일으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간헐적으로 결제가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모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요즘에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아진다고 하죠.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또 지난 4월 기준으로 보면 주택 원룸의 평균 월세가 68만 원. 이게 참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뭘 좀 아끼고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들어봅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낸다. 사실은 원래 존재하던 개념이기는 한데 좀 다들 그런 게 있었다고 좀 생소하실 저도 수 몰랐어요.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 정식 서비스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시범 서비스였습니다. 시범 사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5월 말부터 신한카드가 월세 납부 대행 서비스를 이제 정식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전까지는 금융위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시범 운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부수 업무로 정식으로 승인을 하게 된 거고요.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고 19세 이상의 개인 고객이라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신한카드가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전환을 한 거지 다른 카드사들도 시범 서비스로는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현대카드도 원래 시범 서비스로 있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이걸 운영한다고 하고요. 또 우리카드는 앞으로 정식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 고객 많아지고 결제 금액 많아지고 좋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임대인이 집주인이 카드 단말기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테고 그건 아니죠. 신용카드로 월세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요 카드사 앱이나 앱 그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건데요. 네. 집주인에게 성함, 계좌번호 그리고 개인정보 등등등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그 정보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혹은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때 이 집주인의 계좌번호를 포함해가지고 정보를 입력하면 우리가 카드로 그은 그 금액이 이제 집주인에게는 입금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중간에서 카드사가 대행을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시범 운영을 6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근데 왜 이제서야 정식 도입이 되는 거예요? 일단 사실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생각보다 신청 절차가 좀 까다롭고요. 복잡해서. 네. 그리고 또 홍보 자체도 생각보다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렇게 많은 분들도 청취자분들도 그런 게 있었다고 모르셨던 것처럼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입자가 집주인님, 임대인님 저희 이런 거 좀 신청하려고 하는데요라고 요청을 해도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아. 네, 귀찮기도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소득이 또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게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돼서 네. 뭐 숨기기는 거의 어려워졌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낸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신용 점수를 좀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사회초년생들은 내가 신용 점수를 좀 쌓고 싶어라고 생각을 해도 아하.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별로 소비할 금액도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는 것만으로도 신용 형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네요.
두 번째로는 카드사 혜택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연회비를 내는 만큼 혜택을 받잖아요. 네.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무이자 할부 같은 이런 혜택들이 이 월세 결제 시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서비스가 계속해서 정식 도입하는 카드사들도 많아지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월세 납부에 특화된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현금 유동성 확보예요. 이게 목돈이 매달 물론 이제 카드를 결제해야 되니까 나가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다면 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조금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신용 점수도 쌓을 수 있고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카드로 월세를 낸다.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수료였습니다. 카드 수수료. 네. 왜냐하면 카드사가 대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공짜로 해줄 리가 없겠죠. 카드 수수료가 약 1%대인데요. 만약 200만 원의 월세를 결제한다면 약 2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쌓이는 겁니다. 최소 뭐 한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은 매월 수수료로. 맞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보면은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월세는 결국 매달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도 모이면은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월세 카드 납부에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7658님이 네. 집주인이 겁나게 민감한 양반이면 안 해주겠는데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귀찮다는 요인도 있을 거고요. 이제 본인의 정보가 밖으로 드러난다. 이런 것들. 개인정보보호법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거부를 하게 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카드사가 대행은 해주지만 개인 간의 카드 결제인 형식인 거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네, 되니. 동의 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황구하님이 아들이 카드로 월세 낸다고 했다가 주인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더래요. 맞아요. 안 해주시는 그러니까 분들 있어요. 집주인분들이 싫어서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 아유,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바로 거부하시는 경우 꽤 많다 합니다. 그냥 계좌이체. 맞아요. 물론 이제 신용카드를 거쳐서 가는 거긴 합니다. 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낸다. 특히 이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네, 적용 자체는 됩니다. 일단은 원래 우리가 공제 받았던 거의 조건을 좀 뜯어보면 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5,500만 원 초과로 이제 급여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15%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 짚어본 것처럼 카드로 월세를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월세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선택적으로 저는 세액공제보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포기하고 그냥 카드로 다른 그냥 돈 쓴 것처럼 그냥 일반 지출하신 것처럼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세테크 면에서 봤을 때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게 훨씬 크죠?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은 이제 조건이 있고 자기 소득의 뭐 한 25%가 그 이상을 또 써야 되고 맞아요. 또 그 한계도 있는데 그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17% 받을 수 있는데 꽤 한 큽니다. 1,000만 원 한도 네. 이렇게도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아무래도 젊은 층이 이제 월세 사는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좀 더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도를 좀 알아와 봤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꼽을 수 있어요. 19세에서 34세까지 무주택 청년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대상이고요.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시고요. 꼭 이렇게 정부 지원으로 중앙 지원으로 하는 거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꽤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이름 그리고 월세 지원 이런 식으로 검색을 좀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사업들 보실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지자체 이름과 월세 지원 이렇게 검색을 해봐라. 네, 그리고 청년이라면 온통 홈페이지 뭐 혹은 중장년층은 나 검색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온통이에요 이름이? 네, 온통. 홈페이지 이름이? 네, 맞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 맞아요. 지원들이 총 집합된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는 제도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또 청년들은
약간 신용 점수도 낮을 수밖에 없고 자산도 많지 않다 네. 보니까 전월세 대출 말고 일반 대출 받기는 좀 힘들잖아요. 전월세 대출은 좀 다른가요? 어때요? 일단은 청년들을 위해서 좀 국가에서 마련해 놓은 사업이 있어요. 네. 월세도 대출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은 전세만 대출이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네, 이런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면 월세도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 이름은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인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면서 이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은 3억 3,7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처음에만 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되게 많으신데요. 전월세 계약한 후에 3개월 이내라면 신규 계약자든 혹은 연장이든 모두 신청 가능하니까 좀 한두 달 지나셨더라도 만약에 조건 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약 후 3개월 이내. 네, 요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조건이랑 신청 절차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택 대상으로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대상이고 월세금은 7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니까요. 만약 이 조건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 이게 24개월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 원 이내의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1,2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릴 때는 주민센터 또 청년 온통이라는 홈페이지 도시주택기금 홈페이지도 두루두루 또 살펴보시면 네. 좋고요.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보합 정도입니다. 코스피는 다시 2701선 넘어섰고요.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대선 이후 또 국내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홍춘욱 대표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